보급하는데 이제 루터가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영어를 표준화시키면서 보급하는데 기여한 사람이 이제 셰익스피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제 엘자베스 여왕이 정치를 잘하고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물이 번성하다 보면 또 내부적으로 문화가 커지니까 이제 셰익스피어가 이제 번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영국이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1600년에 이제 처음으로 국가주도로 이제 거기도 주식회사 형태로 해가지고 동인도 회사를 이제 영국도 만드는 거죠. 네덜란드는 이제 1602년이라고 책에 많이 나오지만 사실상 시작은 네덜란드가 사실 더 먼저예요. 근데 이제 대규모로 제대로 만든 거는 이제 1600년, 1200년, 1602년 나오는데 영국에서 이제 1600년 만들어서 이제 네덜란드를 뒤쫓아서 이제 이쪽 동인도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네덜란드가 굉장히 강성할 때, 막 힘이 쏟아올 때니까 네덜란드 때문에 원활하게 이쪽 이 아시아 쪽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의 방해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쪽은 네덜란드가 꽉 잡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주로 방향을 튼 데가 어디? 인도로 튼게 됩니다. 인도.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엄청난 이제 뭐 수탈 착취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인도를 이제 자기네들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식민지로. 제대로 된 식민지로 만들어서 경영한 데는 영국이 인도하고 나중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캐나다 이렇게 갔지만은, 나중에 이제 인도 먹고 나서 중국에 와보고는 너무 나라가 인구도 많고 문명이 찬란하다 보니까 여기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구나. 여기서는 그냥 장사나 해가지고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갔는데 인도는 이제 가서 자기네들이 제대로 이제 그 경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 처음에는 이쪽으로 가고 싶었으나 이쪽에 워낙 강력한 네덜란드에 막혀서 인도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제 이쪽 아라비아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그때 주로 가져갔던 게 뭐냐 하면은 면직물. 인도에서 그때 면화가 나면서 인도 사람들이 또 예술적 감각도 있고 그래갖고 그 염색도 하고 한 그 소위 면직물이라고 하는 게 모직물에 대해서 상당히 장점이 많잖아요. 빨기 쉽고 뭐 다리기 쉽고 만들기 쉽고 또 염색하기 쉽고, 모직물은 그 한번 입으면 따뜻한데 어렵잖아요. 그런 거 하기가. 그래서 이쪽에서 면직물을 가지고 유럽에 영국에 가져갔더니 사람들이 완전히 막 열광적으로,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이쪽 면직물이 엄청나게 영국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역으로 또 여기에 이제 또 착안해가지고 영국이 이걸 그러면 인도에서 들여올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네 해서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상은. 인도에서 가져갔던 면직물을 보고 너무 좋아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계속 여기서 가져다 쓸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산업혁명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그걸 못하면 동양에서 배운 거죠. 사실은. 못한 우리가 바보죠. 뭐 사실은. 그렇게 이제 영국이 이제 또 해상 강력한 세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후반부에 영국의 정치혁명을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종교전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아시아권의 이제 소위 그 지역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인도는 이제 주로 제일 처음에 이쪽에 진출했던 고아나 이쪽은 이제 포르투갈, 뒤에 영국이 bombay가 지금은 뭐죠? 뭄바이가 됐습니다. 뭄바이. 이쪽에 이제 캘커타, 이쪽 벵골 지역으로 해갖고 인도를 이제 영국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인도네시아 이쪽은 그 네덜란드가 했다 그랬죠. 그죠? 바타비아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포르투갈이 했어요. 포르투갈이. 그래서 최근에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어디죠? 동티모르. 동티모르가 포르투갈의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차이로 있다가 이제 동티모르가 별도로 독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버마까지도 나중에는 이제 영국에서 하게 되고, 말레이시아도 영국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서 이제 영국이 그 중국하고의 중간지대에 자기네들의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식민지로서 개발했던 중요한 데가 요 말레이반도 끝에 있는 싱가포르를 또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 뒤이어서 인도에 들어왔다가 영국한테 이제 지고 이쪽으로 가게 된 게 이제 프랑스가 그래서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베트남, 뭐 라오스, 뭐 캄보디아 이쪽을 이제 프랑스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시아, 필리핀은 이제 스페인이 먹다가 누구한테로 넘어가죠? 미국한테로.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아픈 또 식민지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교 전쟁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뭐 넘하고 이야기하거나 절대 이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리고 싸우지 마라 하는 게 뭡니까? 종교, 정치, 종교와 정치. 사람들이 뭐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종교하고 정치가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가치관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념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념이라고 정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코어잖아요. 코어. 그 자기의 코어를 건드리면 이제 사람이 발끈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나 정치가 민감한 겁니다. 정치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고, 종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지고지선의 가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은 제가 톨레랑스 이야기를 했지만은 종교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남을 사랑하고 베풀고 이런 정신이 있는데,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전쟁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처절하고 가장 많은 피를 부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는 뭐 또 다른 이야기로 좀 빠지는데, 이 종교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저는 종교 대 신앙으로 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그 시스템이고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국가에서 어떤 하나의 이념 도구로 하고, 그래서 중세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라고 하는 어떤 이념이 전체 사회를 끌고 갔던 사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종교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는 이제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조직이 들어가고 일종의 도그마가 뭡니까? 교리, 그러니까 닥트린이라고도 하고, 시스템, 뭐 여기 또 이제 재산이라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돈 이런 것들이 가는데, 이제 이 속에서 소위 개인이 믿는 것, 이게 뭡니까? 신앙이잖아요. 신앙. 이거는 이제 릴리전이라고 한다면 개인이 믿는 신앙은 페이스, 그죠? 이거는 이제 홀로 신 앞에 홀로 신 앞에 선 개인이잖아요. 그죠? 자기 개인이 느끼고 그랬던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이 이름으로 행해진 어떤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에서 그래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면면이 이어져 왔던 거는 개개인이 가진 어떤 이 신앙의 힘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이게 뭐냐면은 in front of, 그러니까 뭐 어떤 종교든 간에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자기가,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만들어져 가지고 던져준 걸 수동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제가 중세라고 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라틴어로 쓰여진 경전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것을 고민할 수도 없고, 고민하면 죄로서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믿도록 강요됐던 시대가 중세라고 했는데, 이제는 종교개혁에 의해서 개인이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신 앞에의 단독자로서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맞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도 우리가 종교 생활도 하고 이러지만은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근본적인 공부와 고민, 성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이거에 집착해가지고 여기에 속하면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뭐가 되는 것 같고, 그거는 중세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중세를 극복했다고 하지만은 생활의 면면을 보면은 아직도 우리가 중세의 그 봉건 잔재 속에서 많이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근대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근대를 이루어내면서 살아야 된다. 종교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해봅니다. 자꾸 옆으로 샜는데. 그래서 이제 종교 전쟁이 이제 처절하게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났던 데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이게 이제 유명한 그림인데, 성 바톨로뮤 축제의 대학살이라는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바톨로뮤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걸 축일로 그걸 하는 모양인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 프랑스 남부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지금 마르세유가 있고 뭐 칸 이런 데 있는 데에서 위그노들이 많았어요. 위그노가 이제 칼뱅파 신교도들인데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불렀다 그랬죠.
근데 이제 위근호들 소위 칼뱅파는 기본적으로 수공업자들, 상공인들이 많았고 자기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했으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좀 대적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세력들은 이 위근호들이 계속 머리가 아팠던 거죠. 뭐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메디치가에서 시집 왔던 그 황후 더 메디치라는 카트린 더 메디치라는 뒤에서 그 역할이 있는데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나중에 앙리 그 4세가 되는 사람의 결혼식에 대규모 위근호들을 이 파리로 초청을 해놓고는 왕창 모였을 때 숨어있다가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대학살이는 한꺼번에 2,000명이 죽고 전국적으로 몇만 명이 죽는 엄청난 그 종교 이름으로 행해진 그 학살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종교 전쟁이 막 일어난 그걸 이제 통상 위근호 전쟁이라고 합니다. 위근호 전쟁. 그래서 프랑스가 사실은 나라도 크고 물산도 좋고 굉장히 복받은 나라임에도 그 네덜란드, 영국에 좀 뒤졌던 이유가 이제 좀 이따가 다룰 절대왕정에서도 하겠지만은 이런 어떤 종교적인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소위 위근호가 그 나라에서 굉장히 엘리트들이었거든요. 머리 좋고 소위 혁신가적이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면 일부는 아까 말했던 네덜란드로 가고 또 일부는 내가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유럽의 강국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해성과 같이 등장한 나라가 독일에서 프로이센이거든요. 프로이센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프로이센의 그 나라가 커지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이 영국으로 건너가고 그래서 대부분 프랑스란 나라 입장에서 톨레랑스를 갖지 못한 엄청난 코스트를 또 지급하게 되는 거죠. 위근호 전쟁. 그래서 이런 이제 피를 부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거치고 나서 이런 것들은 좀 뭐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1598년에 앙리 4세에 의해서 난트 칙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에서 종교 자유가 이루어지면서 앙리 4세 때 이 사람이 좀 바람둥이여서 그렇지 이 사람 때 프랑스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종교 자유가 허용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났었고요. 그다음 뒤이어서 이제 전쟁이 유럽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전쟁이 이제 30년 전쟁.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로 들어가기 위한 저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보는데, 여기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으로 치면 여기가 이제 폴란드,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체코, 여기가 헝가리. 이번에 유람선 사고 난 데가 헝가리죠. 그죠? 불행하게. 여기가 흐르는 강이 다뉴브 강이거든요. 헝가리의 수도가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을 경계로 이쪽은 부다, 이쪽은 페스트거든요. 그걸 합해서 부다페스트라고 하는데 그 다뉴브 강이 굉장히 이 폭이 이번에 보니까 넓더라고요. 한강보다 넓고 그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헝가리 있고 그랬는데 신성로마 제국권이었거든요. 여기가 거기서 이제 소위 보헤미아라고 하는데 보헤미아가 지금 어디입니까? 체코. 우리 보헤미안 랩소디라는데 보헤미아 광시곡 뭐 이렇게 하는데 보헤미아가 약간 좀 독특한 문화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체코인데 체코에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루터의 종교 개혁에 의해서 이 체코 지역에서는 원래 종교 개혁의 그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었던 나라입니다. 그 여기에서도 일찌감치 후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1차적인 종교 개혁도 시도를 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 지역은 신교를 믿는 그거였는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이때 당시에서는 가톨릭을 지원하는 신성 로마 황제 제국이 와가지고 신교도들을 압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헤미아에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국지전적으로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황제가 운영하는 이제 가톨릭 쪽이 이겼는데 이쪽에 있던 가만히 있던 이쪽 그 덴마크 이쪽은 이제 루터 쪽으로 가서 신교 쪽이었죠. 덴마크 쪽에서 개입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또 전투를 해가지고 또 가톨릭 쪽이 이기는 거. 그런 상태에서 또 어디서 들어오냐? 스웨덴이 또 들어옵니다. 스웨덴도 신교잖아요. 이때 이제 구스타프 2세가 이때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때 이제 이쪽 북방에서 또 나라 개혁을 해갖고 상당히 강대국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전쟁이 이런 국면이 되는 겁니다. 30년 전쟁이. 자, 신성로마 제국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합스부르크가 아닙니까? 그죠? 합스부르크가에 속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국교국가니까 스페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 독일 지역 이쪽, 뭐 이제 독일 지역의 가톨릭 이쪽이 들어간 거 아닐까요? 이제? 그럼 이거 대 기본적으로 붙었던 게 이제 신성로마 제국의 신교 세력인데, 여기에 이제 아까 들어갔던 게 덴마크, 그 다음에 스웨덴, 그 다음에 멀리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이때 이미 그 독립은 거의 이루었지만은 상당히 강대국으로 하고 있던 데가 네덜란드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직접 전쟁 참여는 안 했지만 바다 건너서 지원을 했던 데가 영국. 이 지역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신교. 이쪽은 구교. 이때 프랑스는 신교입니까? 구교입니까? 구교입니다. 프랑스는 항상 구교 쪽이 강했어요. 이쪽에 물론 이제 위그너가 있긴 있었지만 소수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프랑스는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프랑스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재상이 누구였냐면은 이런 것들은 기억해 주면 좋은데 아주 유능한 재상이 있었어요. 리슐리에라고.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우리가 30년 전쟁이 종교 이름으로 행해진 종교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상은 근대로 넘어가는 하나의 영토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리슐리에라는 사람이 30년 전쟁의 기획자였어요, 사실은. 이 프랑스 입장에서 아까 유럽 대륙이 그랬잖아요. 절대 강자가 나타나는 것을 항상 경계를 한다. 자, 이때는 절대 강자가 대부분 신성로마 제국, 합스부르크가 그에 대항하는 프랑스였잖아요. 그 프랑스 입장에서는 신성로마 제국, 합스부르크가 커지는 것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종교는 같은 구교야. 그럼 종교 입장에서 보면 이쪽을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정치적 욕망, 그 다음에 영토적 욕망에서 리슐리에라는 사람이 뒤에서 스웨덴을 부추기고 이렇게 하면서 신교파를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30년간 지속이 된 이 전쟁에서 신교파가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쟁이 남긴 그 결과가 사실은 이제 유럽이 서양이 근대로 넘어가는 이제 큰 계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지도를 보고 하죠. 그 이때 당시에 이제 종교의 분포를 보면은 영국 성공회, 이쪽은 아일랜드는 가톨릭, 이 스코틀랜드는 칼뱅파 장로교,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구교인데 부분적으로 위그노, 당연히 가톨릭. 이쪽 동부 유럽은 가톨릭이 강하면서 남부 쪽은 가톨릭이면서 독일 북부 신교, 루터와 칼뱅파, 이쪽 전부 루터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쪽 네덜란드 이쪽 지역은 이제 칼뱅파, 이렇게 이제 종교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그러면서 의미를 가지는 이제 겁니다. 뭐냐면 이 30년 전쟁을 끝나고 소위 전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회의가 베스트팔렌 조약. 베스트팔렌 조약. 그러니까 전쟁은 1618년이 시작되고 48년, 정확하게 30년하고 끝났는데, 이제 각국의 소위 이제 외교관들이나 재상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44년부터 이 전쟁을 끝나고 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서로 우리가 할 거냐를 의논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1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전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나라 대 나와 싸우고 나면은 왕과 왕이 만나서 뭐 하나 쓰거나 아니면 대표자가 만나가지고 뭐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러 나라가 같이 어울려서 싸운 연합 전쟁이기도 했지만 거기에 관련된 이제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이때부터 이제 소위 근대적인 조약, 그리고 근대적인 국가 간의 관계, 근대적인 국가 간의 외교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은, 헨리 키신저 미국의 국무장관 했고 외교 전문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 베스트팔렌 조약부터 근대의 서구가 만들어졌다라고 그 정도까지 큰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성전국, 패전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서로 의논하면서 이제 마지막 조인을 하는 걸 갖다, 이때 사진이 없었으니까 그림 잘 그린 사람 불러다가 그림을 그려서 남겨놓은 겁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 조약이었다. 그래서 이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유럽의 지형을 보면은 이제 이때 베스트팔렌 조약을 하고 한마디로 조약을 한다고 하면은
종교의 중요성이 좀 내려가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때부터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반쪽짜리 종교 자유라고 했죠. 제후가 선택한 종교를 밑에 사람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칼뱅파든 루터파든 가톨릭이든 개인이 선택해서 이제 믿을 수 있다.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이루었고, 주권의식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죠. 주권의식이 생겨나서 이때 이제 네덜란드, 스위스, 그 다음에 독일의 영방국가들이 거의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때 스위스가 독립이 됐고, 네덜란드는 사실상은 1600년 되기 전에 거의 독립 상태는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벌써 해외를 활발하게 진출했는데, 이 조약을 통해서 완전한 국가로서 독립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여기 남부 사실은 옛날에 플랑드르 지방에서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거의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이 남부는 가톨릭, 이쪽은 개신교. 그리고 이때 또 독립이 네덜란드가 됐을 때 여기는 여전히 저지대 에스파니아령 해갖고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벨기에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위스 독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300개에 해당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소위 영방 국가들이 사실상의 어떤 독립 국가로서 이제 그걸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영방 국가. 영방하고 연합하고 좀 차이는 미국은 무슨 국가입니까? 연방, 그러니까 연합국가입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States, 개별 주가 연합된 국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합은 뭐냐면은 개별 주가 독립으로 소위 세금을 걷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자치권은 인정이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인 외교나 정치는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것은 소위 연합, 페더레이션, 유나이티드. 근데 영방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개별 국가가 외교나 전쟁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국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별 독립국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늬만 있는 어떤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걸로 느슨한 연합체를 만들었을 뿐이지 사실상은 이제 독립국가인 거나 마찬가지인 체제. 그래서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스위스 독립하고 네덜란드 독립하고 여기에 쪼개져 있던 이 나라들이 사실상의 독립국가인 것처럼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주권의식이 올라갔다. 주권의식. 그 다음에 영토를 확정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는 이쪽에 있다가 여기에 소위 알사스 로렌 지방이라고 나오죠. 알사스 로렌 지방. 우리 옛날에 배웠던 좀 마지막 수업 나오고 하는 고치요. 알사스 로렌 지방을 얻게 되고 스웨덴이 이쪽에 이제 사실은 이 발트의 강자로서 자리매김을 완전히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현재 유럽과 비슷한 지도가 이제 거의 윤곽을 잡아가죠. 이때까지는 서로 막 얽혀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주권과 경계선 의미가 좀 애매했던 국가인데 이 전쟁과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해서 이제 소위 현재 유럽의 모습을 이제 좀 꼴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교 전쟁이었고요. 그래서 30년간 싸웠던 이제 종교 이름으로 싸웠던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그 베스트팔렌 조약 이게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유럽의 시초가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소위 주권이라는 개념, 영토라는 개념이 이제 상당히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중세를 이제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중세를 상징하는 유럽에서의 그 대표적인 게 교회, 교황, 그 다음에 세속 권력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이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을 배출했던 합스부르크가인데 사실상은 여기서 제일 약화된 게 소위 합스부르크거든요. 합스부르크. 그래서 합스부르크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확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통해서 거의 이제 중세가 문을 닫는다라고 이제 역사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대군주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절대군주제. 자,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걸 한번 좀 정돈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제가 처음에 시대 구분에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중세를 우리가 큰 축으로 있다고 보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중간에 어떤 소위 과도적인 시기를 제가 근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뭐 만들어내는 그 큰 사건이 이제 제가 십자군 전쟁, 흑사병, 그 다음에 정신사적으로 변화를 이뤄내는 르네상스, 그 다음에 또 큰 중세를 이끌었던 어떤 축이었던 종교의 어떤 거를 무너뜨리는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 뭐 이런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뭐가 급격하게 줄었다? 소위 싸우는 계층인 기사들, 귀족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왕의 힘이 강해졌다 했죠. 그래서 이제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근대의 민주로 시민혁명으로 가기 전의 마지막 몸부림, 왕의 어떤 강력한 파워를 형성하는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마지막 그 근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절대 왕정을 한번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절대 왕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까 이제 이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근대로 가기 위한 마지막 그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는 절대 왕정을 이제 각 나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까 이 사진에서 봤던 영국에서 헨리 8세,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가에서는 칼 5세, 펠리페 2세 이렇게 넘어갔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서 이제 프랑스로 와서 프랑스의 이제 소위 이 절대 왕정의 대표적인 이름 누구죠?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 불리었던 사람이죠. 짐이 곧 국가다라고 했던 태양왕 루이 14세. 아까 말했던 이제 앙리 4세 때 난트 칙령을 하면서 프랑스가 이제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상당히 발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프랑스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복이었다고 하는 게 왕을 밑에서 도와서 상당히 나라를 잘 운영하는 아주 유능한 재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까 30년 전쟁 때 활약을 했던 사람이 리슐리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자랭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게 됩니다. 마자랭. 그 다음에 이제 콜베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그 소위 왕정으로 넘어가겠으면서 이제 아까 귀족들은 힘이 많이 약해졌고, 아까 말했던 이제 소위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프랑스 같은 데는 이제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르주아지, 상공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힘이 커지면서 이 사람들이 왕을 도와서 힘을 키우는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때 프랑스에서 굉장히 뛰어난 재상들이 등장했던 30년 전경에는 리슐리에, 그 다음에 마자랭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루이 14세까지 이어서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콜베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정책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중상주의. 중상주의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수출을 극대화하고 수입을 최소화하고, 하여튼 국부, 나라의 부를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다 하는 겁니다. 중상주의라고. 그러니까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기 나라 산업을 최대한 활성화시켜가지고 수출할 거리를 많이 만들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니까 뭘 높인다? 관세를 높이 물리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를 뭐 침략하든지 어떠든지 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 국부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정책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고, 이때 소위 정치적 이념은 뭐다? 왕권 신수설. 물론 이제 이때 이걸 제일 했던 거는 이제 영국에서 나중에 제임스 1세 때 그랬는데, 왕의 권한은 누가 주는 것이다? 신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며 이거는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타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왕이 곧 국가다. 이런 의식이 만들어지면서 프랑스의 절대 왕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기본 축은 뭐냐면은 정치 이론은 왕권 시수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때 유럽이 보면은 계속 전쟁이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그러다 보니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상비군 있어야 되고,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관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해주는 경제정책이 중상주의. 과거에는 이제 중세는 이제 왕을 할 때 그 뒤에 귀족들이 두텁게 포진했었는데, 이제 그 귀족들이 이제 내려가면서 이런 것들을 대신해 준 사람들이 장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힘을 비축하고 전문 능력에서 커진 시민 세력들이 관료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을 해주면서 절대 왕정으로 갔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이걸 상징하는 게 이제 이게 뭡니까?
베르사유 궁전이죠. 베르사유 궁전. 파리 근교에 있는 큰 궁전. 이제 루이 14세 때 이제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만드는 이유가 이제 루이 14세가 이제 어릴 때 10살 때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 이제 귀족들이 그 일으킨 난이 있습니다. 프롱드 난이라고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많은데 그때 이제 그걸 경험을 하면서 상당히 자기가 죽을 뻔함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에 대한 어떤 불신이 굉장히 평생을 지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왕궁도 파리에 있는 걸 버리고 파리 근교에 이렇게 큰 왕궁을 만드는데 이 만든 목적이 이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자기가 호화스러운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 욕구도 없지 않았겠지만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보이면서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도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엄청난 왕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누구들을 불러 모은다? 귀족들을 다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제 프랑스 재정은 기본적으로 이런 중상주의에 의한 특히 콜베르에 의해서 주도된 중상주의도 있었지만은 재정의 상당 부분 뭐 30-40% 이상은 뭐로 돌아갔냐 하면은 관직을 팔아서 엄청난 관직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그러면서 이제 귀족들 와가지고 뭐 물론 이제 그 관료제를 아까 말했던 전문 수공업으로 살아온 시민계층들이 더 많이 차지했겠지만 요 와서 이제 왕한테 잘 보이고 어찌됐든 간에 같이 지내면서 갖다 바치면서 해야 어떤 지위를 살 수가 있는 거라. 그래야 이제 자기 사람을 심어서 자기 또 그게 되니까. 그러니까 루이 14세는 늘 여기서 파티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공간에 귀족들이 일로 다 출근하는 거지. 그래갖고 어찌됐든 그 왕한테 눈도장 한번 찍어가지고 무슨 그라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루이 14세가 자기의 어떤 절대 권력을 보이면서 자기의 통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상징 무대였다. 이 베르사유 이제 절대 왕정을 상징하는 그거였다. 그렇게 이제 돌아간 거죠. 근데 절대 권력은 어떻게 보면 절대 부패한다 한 것처럼 이제 루이 14세가 이때 이제 엄청나게 나라가 강해지긴 했는데 그걸 빌미로 하고 또 아까 펠리페 2세가 했던 것처럼 옆에 나라 쳐들어가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러면서 또 이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탕진을 하고 또 그 기후 때문에 기근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프랑스 혁명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절대 왕정이 또 너무 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시기에 그러면은 이제 그 절대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영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602년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죽었으니까 사실 150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엘리자베스 시대 때 스페인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해적질 해가지고 불을 모았다고 하니까 나라가 좀 초라했던 때죠. 초라했던 때인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1700년대 들어오고 1800년대 들어오면서 영국이 세계를 완전히 호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유가 뭐였느냐? 뭐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1600년대에 이제 영국은 거의 100년에 걸쳐 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 혁명을 이루어냅니다. 정치 혁명을. 프랑스는 이때 우리가 앞전에 봤던 루이 14세에서 절대 왕정을 누릴 때고 또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막 30년 전쟁, 종교 전쟁으로 막 정신이 없을 때 다행히 영국은 섬나라였기 때문에 대륙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상관없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이점을 누리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100년에 걸쳐서 이런 정치 혁명을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잠깐 한번 보죠. 우리가 옛날에 뭐 공부했던 기억들이 어렴풋이 나실 거예요. 그냥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참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뭐 그때 한번 추억을 더듬어서 한번 보면은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나서 이제 뒤에 엘리자베스가 처녀로 죽었기 때문에 후사가 없잖아요. 그죠? 후사가 없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잘 왕을 하고 있던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메리의 아들 제임스 1세, 찰스 1세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그 전에 영국의 지형을 한번 잠깐 보고 갑시다. 그걸 알고 하면 더 좋으니까. 자, 영국의 원래 토착민이 누구라고 했어요? 원래 켈트족. 켈트족인데 게르만족이 침입했을 때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누구였다 했죠? 앵글로색슨족. 이제 앵글로색슨 게르만족이 이쪽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류로 해서
완전히 잡은 데를 잉글랜드가 됐습니다. 잉글랜드. 근데 이제 여기 있던 켈트족들이 쫓겨서 이쪽으로 간 데가 웨일즈, 그 다음 위에 스코틀랜드, 이쪽에 아일랜드, 이쪽으로 이제 쫓겨간 거죠. 응? 지금도 이 지형입니다. 이 지형. 그래서 지금도 영연방이에요. 영연방. 그래서 지금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여기 북아일랜드 연합국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스코틀랜드가 뭐 독립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런 이제 인종적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했던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기 있었는데 이제 후사가 없이 죽으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왕을 하고 있던 후사를 데리고 와서 제임스 1세, 이제 찰스 1세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따 다시 더 이야기를 내가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제 제임스 1세, 찰스 1세 이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 하는데, 영국은 섬나라였기 때문에 대륙하고 상당히 좀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게 중세 시대 때부터도 의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의회. 의회는 뭐였냐면은 귀족들이 그 왕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의견을 내고 자문을 하고 뭔가 동의를 얻는 소위 의회의 전통이 상당히 강하게 있었어요. 영국에는. 그러면서 이제 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세계사전에도 많이 나오던 1215년에 뭐가 있었어요? 1215년 존 왕 때 마그나 카르타, 이제 대헌장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이제. 존 왕이라는 사람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세금도 만들고 사람들 잡아 가두고 이러니까 그때는 귀족이었어요, 귀족. 귀족들이 존 왕하고 맞대응을 붙으면서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귀족들의 동의 없이 세금을 마구 만들거나 새로 만들거나 귀족들의 모임의 동의 없이 사람을 함부로 잡아다가 구금할 수 없다라고 처음으로 선언하게 된 그걸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죠. 존 왕 때. 이제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엘리자베스는 의회하고 상당히 협의해가면서 우호적인 관계에서 정책을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전제 정치를 강화하면서 세금도 막 새로 만들고 올리고 이렇게 의회하고는 상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종교에서 헷갈리지 마는 게 이제 영국에서 생겨난 신교가 뭐라 했죠? 성공회. 그 다음에 또 칼뱅파들이 또 영국에 건너가서 만들어진 또 사람들은 또 개신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원래 있었던 가톨릭. 그러니까 영국은 더 복잡한 거예요. 딴 나라 유럽은 그냥 가톨릭 아니면 신교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영국에는 가톨릭, 그 다음에 칼뱅파 신교, 영국의 칼뱅파 신교를 뭐라 불렀다? 퓨리턴이라고 불렀어요. 퓨리턴. 그 다음에 성공회, 국교회가 있잖아요. 그 세 개 종교가 또 얽히니까 더 복잡해진 거야. 응? 그래서 이때 이제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 이때는 이제 국교회를 밀었기 때문에 앵글리칸 처치를 밀었기 때문에 여기 있던 퓨리탄들이 압박을 받았죠. 그래서 이때 1620년에 뭐가 있었다? 1620년에 소위 1단의 105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소위 메이플라워.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미국을 전체적으로 한번 할 텐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이때 이제 갔던 사람들이 퓨리탄이라고 부르는 거죠. 퓨리탄.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역사를 볼 때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이 퓨리탄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영국 속에 살았던 칼뱅파 개신교 신자들. 퓨리탄.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는 또 새로운 신교라고 하는 앵글리칸 처치를 막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압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간 거죠. 자,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1628년에 소위 권리청원이라는 걸 이제 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뒤에 나오는 권리장전, 시험에 아주 잘 나왔어요. 순서대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데, 이제 이때는 이제 귀족 대신에 의회가 들어갔어요. 의회. 이제 의회의 동의나 의회의 협의 없이 새로운 세금을 만들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들어갔다가 이제 왕에게 갖다가 밀은 거지. 그랬더니 왕이 동의를 해줬어요. 동의를 했는데 실제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막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러면서 이제 의회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왕이 권리청원이라는 데 사인을 해주고 와서는 또 실제에서는 지 맘대로 막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단으로 뭉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왕을 중심으로 뭉친 걸 왕당파. 그 다음에 이쪽을 대항해서 싸우는 데를 의회파고 하는데 처음에는 왕당파가 훨씬 더 강했어요. 강했는데
이때 해성과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은 의회파는 어떻게 보면은 뭐 왕당파는 이제 국교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의회파는 뭐 개신교이긴 한데 근데 이제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소위 영국 내에서 칼뱅파를 믿는 퓨리탄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청교도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규율이 쫙 잡혀 있으면서도 일괄되게 쫙 움직이고 하니까 싸움에서 계속 연전연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로멜을 중심으로 한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왕당파와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40년부터 20년에 걸쳐진 그걸 갖다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청교도 혁명. 그러니까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일반 평민들이 왕당파라고 하는 어떤 상층부하고 대항해서 싸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영국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름을 참 멋있게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쪽 혁명 뭐 나중에 권리장전, 권리청원 이랬는데 하여튼 이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평민 중심하고 왕권하고 싸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청교도 혁명의 과정이 대륙에다가 어떤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민혁명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정신적인 그 연결을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아까 제가 말했던 뭐 독일에서 일어났던 농민 반란, 뭐 프롱드란,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데카브리스트란, 뭐 들어봤죠 이름? 뭐 그런 것들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런 거 다 하려면 지금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정신사적으로는 연결돼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그때 이제 그 크로멜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주 강직하게 생겼죠. 아주 강직한 어떤 청교도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잡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상 그 로마 시대를 제하고 이제 최초의 공화국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화국을 하려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왕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찰스를 1649년에 처형을 합니다. 그때는 기요틴도 아니고 도끼로 그냥 대중들 보는 앞에서 머리를 잘라서 일종의 절대 왕정을 끝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민중이 중심이 된 공화국을 이제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종교에 입각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칼뱅도 스위스에서 보여줬는데 어떻게 흐른다? 너무 엄격하고 독선으로 흐르는 거죠. 일종의 문화혁명이지, 문화혁명. 그러니까 톨레랑스가 없는 너무 내만 옳다. 지고지선이다. 그래갖고 종교에 입각한 술도 못 먹게 하고 도박도 못 먹게 하고 뭐 몇 시가 되면 다 집에 들어가서 하고 기도해야 되고 너무 엄격하게 너무 깨끗한 사회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죠. 자기가 호국경이라는 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또 그 영국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여기 아일랜드라고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있는데 여기서 본토인들이 아무래도 가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국교회를 믿는 신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크로멜이 잡기 전에 이 아일랜드에서 소위 그 신교도들 학살이 일어나요. 이제 몇백 명이 집단적으로 죽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를 손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벼르고 있었던 거지. 있었는데 이제 크로멜이 잡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대규모 군대가 넘어가서 이 아일랜드가 가톨릭교들이 주로 있는 데를 갖다가 엄청난 학살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학살을.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어떤 영국의 분쟁의 불행의 그 씨앗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게 여기 요만큼 분리된 데는 북아일랜드라고 여기는 영국에 속합니다. 이 아일랜드는 현재 독립국가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는 가톨릭 중심의 사회예요. 현재까지도. 근데 이때 가톨릭이 엄청나게 죽었거든. 그러면서 이 지역에 이 본토에서 넘어간 소위 국교회 내지는 개신교 교도들이 넘어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일랜드는 뭐 어찌됐든 간에 가톨릭으로 지금 살고 있겠지만 여기에는 여기서 넘어간 개신교와 원래 있던 아일랜드에 있던 가톨릭이 섞여 살다 보니까 이 소위 그래서 우리 요새는 좀 잠잠해졌는데 그 협정회에서 IRA라고 하는 테러 많이 들었잖아요. 그 여기서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하는 가톨릭 쪽에서 끊임없이 테러를 하면서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 시가 이제 이때 일어났던 거죠. 너무나 가서 많은 가톨릭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아일랜드 사람들은 크로멜 이야기만 하면 막 치를 떤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픈 그런 그 영국의 역사가 지금 현재도 남아있고 지금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여기하고 평화적으로 잘 지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씨는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다가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혁명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반발이 있고 반동이 있다고 했죠. 너무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식상을 한 거지. 너무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왕정이 복고가 되게 됩니다. 왕정이 복고. 근데 이때 이제 크로멜 때 이제 영국의 입장에서 한번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이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세계적으로 힘을 내고 있던 데가 아까 말했던 네덜란드라고 했잖아요.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세계 바다를 다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그때 이때 크로멜이 뭘 만들었냐면 항해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영국에 들어오거나 영국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물건을 사고 팔고 가지고 들어오는 배는 전부 다 영국 국적선이어야 된다라는 항해법을 만들어갖고 네덜란드하고 이제 한번 대결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영국이 네덜란드를 이기면서 이때부터 영국이 네덜란드를 역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다시 왕정 복고가 일어나서 찰스 2세, 제임스 2세 이렇게 갔는데 얘들이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이제 전제 정치를 하는 거지. 근데 얘들은 또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브리타니 이런 것들을 넘어서 갖고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간 거예요. 가톨릭을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의회에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 국교는 성공회고 개신교를 했는데 뭔 또 가톨릭이야. 이래가지고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안 되겠다. 응? 제임스 2세가 그래서 이제 이때 제임스 2세를 왕으로 세우느냐 마느냐 그때 찬성했냐 안 했냐라고 지금까지도 영국에 이어지는 보수정당, 진보정당이 나눠집니다. 토리당, 휘그당이라 해가지고 그걸 왕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토리당, 반대했던 사람은 휘그당. 그 토리당은 이제 보수당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노동당으로 오고 휘그당은 이제 지금까지 약간 진보적인 입장이었고 이제 진보당으로 이렇게 오고 그 이제 양당제가 이때 이제 만들어졌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회 사람들이 생각을 해갖고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 사람의 딸이 그때 어디에 가 있었냐면 네덜란드에 왕비로 있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실제적인 권력을 누가 잡고 있었냐면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 네덜란드 말로는 빌렘이라고 그러는데 그 윌리엄 3세를 이제 와서 우리나라의 왕이 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그 빌렘이라는 사람하고 메리, 그 제임스의 딸인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윌리엄 3세가 되는데 윌리엄 3세하고 메리가 네덜란드로부터 영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왕들을 갖다가 뭐 서로 싸움이나 피의 흐름을 보지 않고 그냥 퇴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즉위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걸 피 없이 이룬 혁명이라고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저 또 이제 영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 저는 이 사건이라고 보는데 윌리엄 3세가 메리하고 영국으로 오면서 한 몇만 명, 한 1.5만 명에 해당하는 군사하고 자기를 도와주던 전문가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많이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네덜란드에서 시작했던 금융 전문가들이 넘어온다는 거죠. 이때 같이 우리가 잘 이거 지적이 안 하는데 저는 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이때 이제 군인들하고 일단의 전문가들이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 소위 금융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사적으로 보면은 그 영국이 이제 이때 거의 160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 이게 마무리되는 게 거의 1700년대까지 가서 보는데 국가에서 소위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 그러죠? 국채라고 하잖아요. 국채. 뭐 국가도 돈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영국에서는 어쨌든 국채의 전통이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거치면서 그 채권 금리가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는데 정치적인 혼란기는 굉장히 높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는 금리가 굉장히 낮은 쪽으로 유지를 하게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위험이 높다고 평가를 했을까요? 낮다고 평가를 했을까요? 낮다고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국가에 마음 놓고 부자들이 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됐다는 거죠. 그게 가능했던 게 이때 들어왔던 금융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체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욕을 대항하는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가 런던이 됐다는 거죠. 런던 시티가 거기가 완전히 금융 중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주식 제도, 뭐 금융 제도 이런 걸 만들면서 1700년도, 1800년도 가면서 영국이 그 많은 이제 나폴레옹 전쟁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 그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들이
아주 저금리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국가에서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잘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그 계기가 이때 기초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명예협력을 이제 완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의회에서 이 윌리엄 3세한테 갖다 대는 게 이제 권리장전입니다. 자, 당신한테 우리가 무혈로 왕을 갖다 바치는데 우리 이거에 사인해라. 그 조건으로 네 왕을 시켜주겠다. 이게 뭐였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의 권한을 의회가 가져오는 겁니다. 세금을 만들거나 뭐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뭐 새로 더 높이거나 전쟁을 하거나 뭐 할 때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그러면서 여기에 특별하게 또 앞에 거에 비해서 들어간 거는 뭐냐면 의원 면책권. 요즘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의원 면책권이 너무 남용돼 가지고 문제이긴 한데 의회에서 의원이 한 이야기는 다 면책이 될 수 있고 함부로 체포할 수 없고 그 의회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를 시킨 어떤 그 권리장전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영국의 이제 왕이 뭐가 됐다고 그랬죠? 입헌군주, 입헌군주제로 가게 되는 거죠.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가 뭘까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군주를 세우는 제도라고 할 수 있고 또 뒤집어서 보면은 헌법에 의해서 군주의 권한이 제한되는 제도.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을 다 의회로 몰면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상은 상징적인 존재. 법에 의해서 권한 행사가 제한되는 제도를 이제 영국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어떤 왕의 권리나 상징은 인정을 해주되 실질적인 권한은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가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의회민주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헌군주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내각 책임제로 가게 되는 거는 그 이후에 이제 저 사람들이 죽고 새로운 왕을 하려고 하는데 왕이 없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독일에서 왕을 데리고 와요. 먼 친척. 그 이제 조지 1세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노버 왕조가 시작이 돼요. 하노버 왕조가. 되는데 독일에서 자라고 한 사람이니까 오니까 영어를 할 줄 알아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의회에서 제안을 하길래 당신은 그냥 뒷전에 앉아가지고 편히 노십시오. 그때 궁을 만들어 주거든요. 윈저궁. 거기에서 있으면서 편히 쉬십시오. 우리가 정치를 다 할게. 그래가지고 의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내각 책임제를 이제 영국에서 최초로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정치 혁명을 영국이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런 아까 프랑스는 절대 왕정으로서 따지까지 길곡이 있고 유럽 대륙은 종교 전쟁으로 막 혼란스럽고 할 때 얘들은 떨어져 가지고 물론 이제 혼란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은 어떤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정치 혁명을 이루어내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금융 제도와 더불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대영 제국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좀 쉬다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